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영상 강의만의 또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서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강의 전달은 아쉽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강의 전달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강의가 이렇게 그 영상 강의로 돼서 좀 아쉽지만, 어, 그래도 마지막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 유전체약 그리고 단백질 체약, 그 대사체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단백질 체약, 대사체약은 조금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이 체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믹스다. 오믹스, 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루는 학문, 전체를 다루는 학문은 뭐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지금 기술의 발전, 특히 컴퓨터 기술의 발전도 있고 어, 여러 가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이 아, 유전자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단백질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대사체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이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즉 유전자에서 나오는 이 전사물, 이걸 또 이제 그 mRNA만 보는 게 이제 전사체라고 하죠. 전사체.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단백질, 그리고 거기서 나온 대사체, 이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어, 그, 이걸 멀티오믹스라 그래요. 멀티오믹스. 한꺼번에 다 본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을 이런 그 연구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이 단백질 제약, 대사 제약, 그리고 유전 제약을 다 묶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중심은 센터에는 뭐가 있느냐? 역시 유전 제약이랑 전사 제약이 그 센터에 있어요. 센터에. 모든 이 오믹스 학문의 중심에는 유전 제약이랑 전사 제약이 있다. 왜냐면은, 이 DNA, RNA 정보가 단백질이나 대사물 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유전체약과 전사체가 어, 이런 그 체학, 오믹스 학문에서는 이제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체에는 이제 30억 염기쌍이 존재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음, 혹은 이제 단백질 생성 정보가 되는 유전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거죠. 센트럴 도그마에 의해서 어, 단백질 될 수 있는 mRNA가 되고 단백질 될 수 있는 유전 정보는 2%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적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50% 이상이 트랜스포존과 반복 연기 서열이라는 거죠. 반복 연기 서열이 또 트랜스포존에 의해서 어, 거기에서 이제 유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 2% 중에서도 75% 정도는 특정 시기에만 전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존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점핑 진,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옮겨 다니는 유전자다. 얘네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거고, 얘가 발현하고 있는, 얘가 단백질 발현하고 있는 것도 어떤 그 자기를 여기서 저기로 이동시키는 그 트랜스포사제라고 그러죠. 트랜스포제이스 그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트랜스포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역할을 잘 모르고 있다가 프로모터로서의 역할, 뭐 인핸서 이런 그 프로모터 인핸서 같은 거는 그 단백 그러니까 RNA 전사에 굉장히 중요하죠. RNA 전사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 RNA 서열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짧은 반복 염기 서열, 짧은 연속 반복, STR, Short Tandem Repeat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짧은 연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다. 짧은 연기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 DNA 지문으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양쪽으로 프라이머를 짜가지고 개인마다 이 그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길이를 활용해서 뭐 범인을 색출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로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NP,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폴리모피즘이라는 것을 다형성, 다양한 형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단일 염기 서열이 다른 것이 어, 딱 하나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개, 뭐 유전자 하나면 하나고, 뭐 유전자 10개, 뭐 크로모솜 하나, 어떠한 레인지 안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싱글 뉴클리오타이드들의 변화 형태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폴리모피즘이라는 그 단어를 선택을 한 거죠. 딱 그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화하는 핵심은 싱글 뉴클리오타이드인 거죠. 딱 싱글 뉴클리오타이드의 변화지만은 그거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폴리모피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또 여러 개체를 본다 그러면은 뭐 A에서 T로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T에서 G로 변하는 거, 뭐 C에서 G로 변하는 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SNP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마다 좀 다른 거죠. 어떤 부모, 어떤 조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개인에 와서 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SNP는 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DNA의 특징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이 곧 그 SNP의 다른 것이 꼭 그 기능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긴 한데 어떤 그 사람의 특징, 어떤 한 사람의 특징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이런 SNP 하나씩의 뉴클리오타이드가 다른 것이 합쳐져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어떤 외모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SNP와 질병, 특히 질병이죠. 우리는 질병에 관심이 있으니까 질병과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이제 쌓아 나가고 있어요. SNP와 질병이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뭐 암과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이런 정보들을 계속 쌓아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포인트들이 정밀 의료 그리고 맞춤 의료 이런 거에 이제 핵심 연구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백질 전체를 본다. 유전체학 그러면은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유전자 전체를 본다. 그런 거죠. 그 단백질 체학이라는 건 무엇이냐? 단백질 체학이라는 것은 단백질 전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백질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깊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2차원 전기용동이랑 질량 분석법이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백질을 분석하는 것이 DNA, RNA를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볼 수 있는 분야도 조금, 볼 수 있는, 뭐랄까, 시야도 굉장히 좀 좁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단백질 체학 연구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는 센트럴 도그마의 파이널 프로덕트죠. 자, DNA에서 RNA로 가고 단백질로 가니까 이 단백질이 결국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DNA만으로도 안 되고 RNA만으로도 안 되고 결국 단백질이 나와줘야 된다. 그럼 단백질이 나와서 뭐 단백질 쓰레기통 얘기를 했어요. 프로테아즘 같은 것들. 쓰레기통으로 일찍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좀 천천히 들어갔느냐, 뭐 그런 것들도 이 단백질의 현재 양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DNA에 어떤 뭐가 있다, 아니면 RNA가 많았다, 그렇더라도 실제로 단백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그러니까 DNA에서 전사되는 RNA 양의 단백질이 그 양에 의존적이긴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백질이 RNA 양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전사 데이터, 전사체 데이터로 뭐 단백질량을 추정하긴 하는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전체의 오믹스, DNA, RNA, 단백질, 그 단백질 다음에 전사물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조사, 그거를 이제 멀티 오믹스라고 그러죠. 멀티 오믹스. 자, 멀티 오믹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 전체를 그러니까 각각의 포인트로 오믹스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종합해서 보겠다. 오리지널 데이터 그리고 활동하는 데이터 RNA죠. RNA에서 단백질 되고 또 단백질에서 파이널 프로덕트인 대사물이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겠다는 것이 이제 멀티 오믹스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고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사체학인데, 대사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대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대사가 뭘까? 그러니까 뭐 대사라는 거는 단적인 예로 밥을 먹는다. 밥을 먹으면 거기에 녹말이 있어요. 녹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녹말은 우리가 소화라기보다는 이용을 바로 할 수가 없다. 이용을 바로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 세포 중에 가장 럭셔리한 친구가 뇌세포거든요. 뇌세포. 왜 럭셔리하냐면, 얘는 포도당밖에는 처리를 못해요. 포도당만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처리되고, 이 녹말인 엄청난 당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건데, 그거를 쪼개서 단일한 그 유닛인 카보하이드레이트, 단일 탄수화물인 포도당을 만들어서 줘야지 뇌세포는 그거를 받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되게 럭셔리한 친구고, 뭐 까다로운 친구고, 그렇죠. 그리고 산소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되면 그냥 휙 죽어버리고 그런 친구죠. 좀 까탈스러운 친구인데, 자, 그러면은 쓰려면 이제 녹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 줘야 될 거잖아요. 포도당. 얘는 이 당이 엄청나게 연결된 친구고, 이거를 각각 끊어줘 가지고 뭐 3개씩 끊어서 그 다음에 1개를 끊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대사 과정인 거죠. 대사라는 거는 물질 A를 물질 B로 만들어준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물질 A를 물질 B로 만들어주는 거.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사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결국에는 단백질이 그런 거를 촉매한다. 그리고 RNA도 그런 거를 촉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RNA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걔네들은 살아 움직이고, DNA는 이제 핵에 가만히 있고 정보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사물의 변화인데, 얘는 단백질보다 더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질일 수도 있고 당일 수도 있고 뭐 단백질 자체일 수도 있고 뭐 5만 가지 뭐 물질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대사체학은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렵죠. 어, 더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더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그래서 이것까지 다 아울러서 할 수 있게 멀티오믹스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Human Genome Project, Human Genome Project, HGP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기념비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고, 자, DNA의 중요성을 맨델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왔어요. 맨델부터 줄기차게 왔고, 맨델이 처음 얘기했던 것이 어, 입자적인 유전 현상, 그러니까 입자적인 유전 현상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이면은 노란색만 있다. 그리고 초록색이면은 초록색만 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쭉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쭉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노란색이 손자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는 자기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유전이 된다. 어, 이런 이제 개념을 설파를 했고 그 실체가 바로 DNA다. 그래서 DNA 우리가 이제 DNA라는 거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맨델이 이야기한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은 앞으로는 맨델의 이야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운 이유는 맨델의 이야기를 배운 이유는 여러 가지 거기에 교훈이 있기도 하고 여전히 그 방법으로 맨델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유전 현상을 이해했을 때 좀 더 풍부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맨델 유전을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아주 거시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좁아 들어가면서 DNA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왔어요. DNA가 모든 그 생명 현상을 담고 있는 바로 그 유전자라는 녀석이다. 그리고 걔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센트럴 도그마를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이 이제 어쨌든 다 생명체의 모든 그 어떤 뭐랄까 생명체의 모든 어, 현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 특히 암과 같은 그 불치병이죠. 불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 읽어봐야겠다. 이런 결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행이 된 거죠. DNA 서열을 다 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원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그래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여기는 뭐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큰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관이고 여전히. 자, 5년씩 3차 계획을 했었는데 2001년도에 이제 조기 종료가 됐죠. 하다 보니 더 빨리 됐다.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뭐 셀레라 방법 이런 거 기억나시죠?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찢어가지고 그거를 각기 각자 이렇게 맡아서 한꺼번에 그냥 유전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붙인 거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현재 이제 잘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누구든지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연구의 코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 인간 개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 기관에서 그래서 여전히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어떤 연구의 기둥이 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어떤 임팩트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죠. 여기 보시면 센티 모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건의 발견이란 거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토마스 모건은 이제 초파리를 가지고 유전학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모건이 유전학을 이제 연구했던 1900년대 초반 그때의 분위기는 이제 점점 생물학이 어떤 실험적인 것이다. 실험 생물학이라는 개념이 잡혀가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당연히 생물학이 실험과 당연히 연관이 되지만 당시는 뭐 린네이의 이제 뭐 이명법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는 뭐 다윈의 발견 같은 것도 이제 갈라파고스 섬에서 이렇게 새를 관찰하고 관찰해서 하는 거고 뭐 실험에 대한 개념은 잘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뭐 동물 행동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찰로 많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자연계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분자의 행동을 뭐 예측하고 연구하는데도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하게 다가와요. 그런 것들이 엄청 훌륭한 인스피레이션 되는데 문제는 실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험이 필요하고 멘델이 실험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페셜한 것이다. 멘델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스페셜한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토마스 모건이라는 분은 이제 초파리로 실험을 하시는데 이분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초파리의 표현형을 보니까 그 비율을 또 이제 이분들도 고생 하시면서 이 초파리를 막 카운트를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형을 비교를 하면서 눈 색깔 비교를 하면서 근데 보니까 이게 멘델의 그 비율과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이 염색체 특정 위치에 유전자가 존재할 것이다. 자, 특정 위치에 유전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그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어, 가장 이제 제시할 만한 것은 바로 이 연관, 그러니까 교차 확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교차 확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교차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센티모건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교차가 될 확률이 크면은 거리가 멀고 교차가 될 확률이 적으면은 거리가 작다. 이제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휴먼 지놈 프로젝트 오면은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지도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베이스 페어냐, 몇 메가 베이스 페어냐 이렇게 그냥 얘기해 버리면 되니까 크로모즘에서의 특정한 염색체에서 특정한 유전자의 위치는 그 유전자가 몇 베이스 페어에 존재하느냐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편리해진 시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라이브러리라는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이거는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그 테마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 개념이 참 독특한 개념이에요. 독특한 개념이고 굉장히 DNA 연구에 연구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는 DNA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온 거지 처음부터 이거를 세팅해서 들어간 건 아니다. 자, 그럼 뭐냐면은 자, DNA가 참 길어요. DNA가 그 염색체 하나를 풀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긴데, 시퀀싱을 하려면은 1000개, 1000개밖에 시퀀싱이 안 돼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거를 한꺼번에 읽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라서 읽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을 얼마든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게 잘라진 DNA 프래그먼트들, 그 걔네들을 전부 다 플라즈미드 안에다 넣어요. 플라즈미드 안에다. 왜 이러냐? 플라즈미드 안에다 넣으면은 얘네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가 있잖아요. 막 말단 부위가 노출돼가지고 그것들이 갉아먹힌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플라즈미드 안에서 안정되게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박테리아에 넣어서 박테리아만 증식시켜주면, 박테리아는 아주 간단한 밥만 넣어주면은, 그리고 37도씨 약간의 쉐이킹 해주면은 왕창 자라거든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DNA들이 왕창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대충 뭐 처리해가지고 얼려 놓으면은 정말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자연계에 그냥 밖에 틱톡 DNA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되게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쉽게 불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DNA를 잘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시퀀싱 하는 단위 비스무리하게, 하여튼 그, 그 플라즈미드에 집어넣기 좋게, 그렇게 이제 잘라서 어, 그, 그 플라즈미드를 박테리아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박테리아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박테리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세트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의 전체 크로모좀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전체 크로모좀, 전체 유전자를 그냥 도서관이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명칭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니즈, 여러 가지 뭐랄까, DNA 연구에 필요한 그런 니즈에 의해서 그런 식의 세팅을 해 놓는 거다. 이제 그거를 아,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클로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해가 편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cDNA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냐? 자, cDNA라는 거는 이제 mRNA에서 역전사된 DNA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mRNA 전체를 DNA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cDNA라고 하는 거죠. 그 상보적인 DNA다. 그래서 cDNA라고 하는데, 그 cDNA를 전부 다 플라즈미드에 넣어주게 되면 그것이 또 cDNA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전사물의 전체를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혹은 DNA는 그 개가 가지고 있는 DNA 전체를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말했던 거 동의를 한데,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이제 플라즈미드 벡터에다가 넣어주고 요거를 그 박테리아에 집어 넣어준 거, 이거를 이제 유전체 라이브러리라고 그러고, cDNA 같은 경우 mRNA를 cDNA로 만들어주고 요거를 벡터에 넣어서 박테리아에 보관하는 거. 이거는 이 라이브러리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든지 진행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보해 놓으시면은 다음번에 뭐 4년 뒤든 5년 뒤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든 우리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DNA라든지 전체를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플라즈미드 벡터에 넣어서 박테리아에 보관해 놓은 거구나. 이거는 연구하기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놓은 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일단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 확보된 어, 충분히 확보된 DNA죠. DNA 양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불리면은 이제 DNA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예, 충분히 확보한 DNA를 이용해서 초고속 염기설 해독. 예, 요거는 지금은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린 바 있는 그 시퀀싱 기법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염기설 분석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러한 어떤 레퍼런스 라인에다가 이제 갖다 붙여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은 이런 그 겹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겹쳐보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그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겹쳐보고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유전자의 이름 및 기능을 부여한다든지 뭐 이거는 나중된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 확보된 이 DNA 시퀀스들의 최대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도 어떤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뭐 이름도 붙이고 뭐 어떤 그 역할도 부여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거기 가시면은 이런 그 대략적인 그런 서머리, 펑션, 기능에 대한 어떤 서머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이제 염기설 지도를 완성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서열을 완벽하게 밝힘으로써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 이게 목표인데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가 이게 쉽지가 않죠. DNA 염기서를 완벽하게 밝혔긴 했는데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가 알고 보니 쉽지 않다.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굉장히 큰 중심이 되어 있어요.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정말 연구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는 예측도 가능하고 일부는 많은 생명 현상 이해에 도움을 줬죠. 그렇지만은 모든 생명 현상 이해하고 모든 걸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만으로는. 자, 그래서 원래는 10만 개의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실제는 2만여 개, 뭐 3만 개로 추정했다가, 그리고 2만 개로 했다가, 뭐 2만 5천 개로 제시가 됐다가, 이제 그거는 약간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2만여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밝혀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30억 개 염기산 서열은 이제 얼추 밝혔죠. 거의 대부분 밝혔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고, 요거는 완료가 했고, 그리고 이제 개인 영역까지 이동시킨. 이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뭐 진단, 예방, 그리고 신약 개발, 그리고 맞춤형 치료 이렇게 지금 계속 노력하고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최근 그 2022년도 기사인데, 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빠트린 8%를 20년 만에 완전 해독했다. 근데 이 빠트린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반복절이 많고, 솔직히 시퀀싱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X자가 돼 있으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복 서열이 많고 과연 이거를 시퀀싱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얘네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히스톤이 강하게 잠겨 있는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퀀스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별로 필요 없겠다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것까지 이제 최근에 완성을 해서 뭐 자 그래서 보면은 새로 밝혀진 유전자가 꽤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기능이 상실되고 115개의 새로운 유전자를 또 제시를 한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성과죠. 이 성과를 굉장히 좋은 세계적인 잡지에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이 있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그 발전 기반으로 해서 또 발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뭔가 저기는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새롭게 밝혀지고 계속 뭐 여러 분야에서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그런 모습들인 거죠 이것들이. 자,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문제 상황이란 건 뭐냐면은 자 서열은 알겠는데 기능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서열만 알면은 기능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서열 자체가 암호니까 그걸로 기능을 유추해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우리가 확보한 시퀀스로 어쨌든 유전자 정보는 알게 됐으니까 이런 유전자가 새로 발견이 됐네. 그러면 이 유전자는 어떤 역할을 하지? 그래서 그 역할을 조사하기 위한 어, 기법인 거예요. 실험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모르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떤 역할을 하지? 이런 것들이 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실체는 우리가 파악했는데 그것의 기능이 뭐냐는 거를 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죠. 점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knockout. 그러니까 어, knockout이라는 것은 없애버렸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걔가 담당하고 있던 그 기능이 결핍이 되겠죠. 그걸 이제 loss of function이라고 그래요. loss of function. 그러니까 기능이 결핍됐다. 기능이 결핍됐다. 근데 그 유전자가 없음으로써 기능을 오히려 획득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유전자가 없어짐으로써 예를 들면 튜머 서프레서 진, 튜머를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없어졌다 하면은 그게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억제했던 기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세포가 생장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억제되어 있다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없다고 해서 특정 기능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유전자가 없어지면은 이제 특정 기능이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가 이 기능에 관여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제거시켜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뭐 질환이 생긴다든지 죽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마우스고 낙가웃 마우스고 생쥐로 실험하는 거고 그리고 과발현 유전자를 많이 발현시키는 그런 그 과발현 그 마우스를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전자를 없앤다 그런 거는 이제 낙가웃이고 과발현시킨다 그런 거는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유전자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전자는 다 시퀀싱은 염기서열은 다 확보했는데 도대체 얘가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특정 시간에만 낙아웃 되는 그 마우스도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마우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런 그 형광 마우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난으로 형광을 하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형광이라든지 단순히 이제 형광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초록색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입힐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유전자가 어디서 발현하는지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유전자 조작 기법을 통해서 유전자의 기능, 위치, 그리고 발현 시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마이크로 RNA도 잠깐 언급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마이크로 RNA, 그 마이크로 RNA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small interfering RNA고 이 small interfering RNA라는 전체에 이 마이크로 RNA가 들어가 있다. 네, small interfering RNA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small interfering RNA를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치료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RNA를 파괴시킬 수 있는 효율을 가진 그 RNA를 만들어서 그 RNA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동일한 구조인 이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섬세한 레귤레이션을 한다. 이미 전사되어서 나온 mRNA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이러한 이제 RNA가 나오고 그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단백질 컴플렉스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RNA는 가이드해주고 실제로 파괴하는 역할은 이 단백질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플로우로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그 유전자 가위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RNA가 이 타겟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이 간 이 단백질 컴플렉스가 mRNA를 파괴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번역을 중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siRNA를 짜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그 유전자를 실제로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정말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이런 그 small interfering RNA 그리고 그 패밀리에 속해져 있는 이 마이크로 RNA의 역할, RNA가 RNA를 브로킹할 수 있다. 이 현상을 밝혀냄으로써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에 이용하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small interfering RNA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정말 중요한 그런 발견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전자를 자를 수 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르고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내요. 이 경우에는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그 SOS 수선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원래는 없었던 녀석을 추가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몇 개 빠진다든지 이거를 이제 에러에 취약한 error prone repai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러에 취약한 리페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수선이 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고 싶은 시퀀스를 넣어줘 가지고 이걸 수선하면서 요거를 갖다가 쓰게 그래서 원래 잘못된 시퀀스가 좋은 시퀀스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Cas9. 그래서 크리스퍼 Cas9을
크리스퍼 Cas9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유전자 가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유전자를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유전자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노벨상 받으셨죠. 불과 한 2년 전에 노벨상을 이것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전자를 절단할 수가 있다. 절단해서 복구 과정에 이제 염기가 삽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변형이 그러면은 잘못된 뭐 우리가 이제 파괴시키고 싶었던 유전자 뭐 그것이 이제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라 한다면 그 유전자가 파괴됐기 때문에 뭐 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 혹은 그것이 그냥 파괴돼서는 안 되고 교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교정본을 넣어주고 그것으로 변하게끔 하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간략하게 배웠던 그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래요. 그거는 그 비슷한 서열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로 바꿔주는 이게 교차와 동일한 거죠. 상동이 염색체끼리 교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리페어 시스템에서 그 상동 염색체 것들을 가져다가 쓰고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복제 후에 생긴 그 카피에서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것도 배웠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퀀스를 가지고 온다. 그거는 이제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상동성 재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스템 내에서 이런 그 교정본 DNA를 갖다 주면은 그거를 리페어할 때 쓴다. 왜냐면 이게 답이 없으니까. 이게 DNA가 두 가닥 절단이 됐기 때문에 이 가닥이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냥 잘리면은 휙 가버려요. 어디로 휙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어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이어 붙이기 위해서는 어디서 비슷한 시퀀스를 가지고 와서 그걸 토대로 아니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치환해서 붙여주는 거야. 치환해서 붙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성향이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바꿔주고 싶은 DNA를 넣어줘서 이제 그런 것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냐 뭐 이런 디베이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윤리에 막혀가지고 인간에게 이런 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어, 어떤 동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그 유전자 편집 아이가 탄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HIV가 걸린 부모에서 HIV가 안 걸리는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HIV가 면역세포를 타고 들어오는 그 통로를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린 그 시도를 해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과학자는 어떤 그런 그 논란만 던지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감옥에 gat혔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뭐 소식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그 뉴스가 있었고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막 경악을 하고 그랬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정란에다가 이 크리스퍼 카스를 적용해서 크리스퍼 카스9,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적용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불능화시킨 그러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아이의 모든 세포에는 그 유전자가 불능화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공포스럽죠.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어떤 결과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기능이 떨어진다.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참 공포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좋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좀 안 좋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느냐, 과연 우리한테 있느냐, 그런 윤리적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그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제시됐던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보다는 상당히 어, 굉장히 굉장히 좁게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만 탁 좁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작위적으로 뭐 뮤테이션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아니라 다른 애가 가지고 있던 거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식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들었듯이 이제 그 농약을 만드는 회사 몬산토라는 에, 농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네 농약의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그 작물에 집어 넣어주고 아, 그러면은 다른 풀은 다 죽는데 자기가 생산한 그 GMO는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외래 유전자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공포스럽죠.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검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어, 이 그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거는 단순히 뭔가를 집어넣거나 뭐 무작위적으로 하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요거만 변형시켜 보자. 요거만 변형시켜 보자. 딱 그 특수한 타겟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탁탁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정말 그 각광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탁 가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파괴시키고 혹은 교정할 수가 있고 물론 교정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요. 교정하는 것 자체는 좀 한계가 있는데 파괴시키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교정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새로운 작물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요거까지 얘기하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 앞으로 얘기를 할 거, 이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어떤 교정하고 뭐 변형하고 이런 거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말 우리가 생명체를 가지고 노는 갖고 뭔가 우리의 목적에 맞게 계속 변형시키는 그런 건데 뭐 윤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낼 뭔가 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그런 공포가 있죠. 특히나 이제 복제 같은 것들이 많이 이야기 됐는데 이 다음 자시에 어, 2교시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런 복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복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좀 modify 된 그런 그 생명체 그런 생명체에 대한 영화들도 많고 특히 이제 저는 관심 있게 봤던 것들이 이게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음, 그 어쨌든 그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 간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안구 뭐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그 자기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 복제 인간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밖은 오염돼 있다. 이런 이제 그 감옥 같은 곳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이 오염돼 있고 당신들은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자기의 본체는
바깥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복제 인간을 죽여서 거기서 장기를 꺼내가지고 하는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복제 인간들이 막 탈출하고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윤리 문제, 특히 생명과학 한다 그러면은 윤리 문제를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